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국가직 국어 국어 문제 기출 문제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좀 어땠습니까? 네, 옆에서들 같이 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국어 문제 너무 쉬웠다. 자, 너무 쉬웠으니까 몇 점 받아야 될까요? 이번 시험은 100점을 받아야 될 문제였습니다. 역대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국문법 문제를 전혀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국문법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봅니다. 국문법 문제가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긴 했는데 아예 출제되지 않았고요.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문제가 두 문제, 비문학 문제가 12문제나 나왔어요. 그 이전에 8, 9문제 나오다가 서너 문제는 더 나온 거죠. 문학 문제 3문제, 작년에 4문제 나왔죠. 관용어 한자에서 3문제 나왔습니다. 예, 문제가 문항수가 출제 비중 자체가 비문학에 많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시험 문제 난도를 따져봐도 난도 상의 문제들은 별로 없었고요. 한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나머지는 별로 헷갈릴 것도 없고 좀 주의를 하시면은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90점 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 그 국가직 국어는요. 100점 맞아야 돼요. 아무리 많이 틀려도 하나, 두 개 정도. 하나 정도? 실수하는 정도. 그 정도쯤은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선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비문학 문제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말하기, 쓰기 합쳐서 4문제 나왔죠. 문단의 순서라든가 퇴고 문제라든가 그다음 말하기 어떤 내용 파악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서 한 4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치와 추론을 중심으로 한 독해 문제가 8문제나 출제됐습니다. 물론 추론 형태에서는 빈칸 추론도 있었고요. 내용 파악의 어떤 추론 형태들도 존재했고요.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부합하는지를 체크하는 일치 문제들이 꽤나 많이 등장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피셋 스타일의 문제들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피셋 스타일의 문제에서 논증, 논리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는 작년에는 지방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논리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치라든가 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냈는데 피셋 문제의 수준에 비한다면 대단히 그 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빠르고 정확한 독해 원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이었다 됩니다. 시간의 문제가 따르는 거죠. 말하자면. 나머지 과목들도 같이 풀어야 되니까요. 문학에서는 현대시 감상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난도상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어문 규범이나 한자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결국 고득점의 관건은 비문학 독해 실력이었지 않나. 그 다음에 시간을 안배를 정확히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100점을 맞는 문제가 이번 국가직 9급 시험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수하셨죠? 하나, 두 개 정도는 감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과목들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지방직 대비 이제 머지않아서 이 지방직 시험을 보게 되겠는데요. 요 국가직 출제 수준하고 비슷할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더 난도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어문 규범이라든가 문법 문제가 같은 것들이 몇 개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역별 출제 분포도를 좀 봤습니다만 국문법 제로, 어문 규정, 표준어, 한글 맞춤법, 그다음에 속담 관용어 한자 같은 경우에 관용어 한 문제 나왔고 한자 상어 이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비문학에서는 말하기, 조건에 맞는 글쓰기, 퇴고, 문단의 순서가 말하기 쓰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독해 문제에서 쫙 다 보시면 일치 문제가 5개로 나왔어요. 그다음 추론 2문제, 빈칸 추론 1문제에서 12문제나 비문학 부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전시가 현대시에서 이 난도 상해 문제가 출제된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년도 난도별 출제 비중을 따져보니까 현대시 하나가 상이고요. 그 다음에 어문 규정, 한자, 비문학 이런 부분들이 중이고요.
그다음에 비문학 문제가요. 난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1번. 해양 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했습니다.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할까? 실천 방법. 그다음에 서리적 표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 해양 오염에 대한 글쓰기의 어떤 제재가 등장이 됐죠.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라고 해서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는 서리법이 쓰인 것이죠.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자, 양심은 이건 뭐예요? 사실은 쓰레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들어있고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가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실천 방안이 제시돼서 3번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또 말하기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난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시면 백 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했습니다. 언제나 주어가 중요한데 백 팀장입니다.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번 워크숍 장면을 백 팀장이 하는 말이죠.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자, 어디? 사내 게시판입니다.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 공유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사내 게시판이라 했으니까 회사 사람들 다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고대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 반대입니다. 사내 게시판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말을 해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이라고 보면 안 되겠고 뭡니까? 전체 사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며 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맞는 표현들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관용 표현인 거죠. 기억 리을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홍역을 치르다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여 그 일에 익숙한 분이십니다. 자연스럽죠. 리을 먼저 볼까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는. 자, 다 맞죠? 입추의 여지는 예전에 그 한자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입추, 송곳을 세워놓다의 뜻이죠. 여지, 송곳을 찔러 넣을 만한 어떤 나머지의 땅,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문맥 보다가 걸려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빽빽하여서 뭐 하나 집어넣을 것, 끼워 넣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말이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3번은 해설에서 잘못됐음을, 풀이가 잘못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다음 글에서 가다의 순서를 빠르게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 그런 것들 주의하라고 그랬죠.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자, 빅데이터가 부각되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자, 이것은 뭐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죠. 기업들 나오죠.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죠. 마케팅 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쉬운 예로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있나요? 결국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자, 결국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이죠. 앞에 부분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효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페이스북에 올리는 광고에 친구가 좋아요를 한 것에서 기업들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 빅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도대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나 순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이 난도 하의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5번. 자, 이거는 소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추리하고 추론하는 내용들이 살짝 끼어들어갔는데요.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진입니다. 자, 이 선택지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4번이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기가 유명한 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앞에서 보시면요. 명산물이 별로 없지요?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명산물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주어가 있습니다. 나는입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안개가 명산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인 나가, 내레이터인 나가 생각하는 명산물인 것이죠. 따라서 4번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이라고 하는 말로 수식한 지역의 명산물은 안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명산물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전후 맥락을 보시면 1, 2, 3번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를 찾으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뒷부분 앞뒤를 보시면요.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실을 보하거나 별거 아닌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풀려서 말하거나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들이 합니다. 아주 특수한 것을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것. 정답은 4번이죠. 침소봉대다. 바늘같이 작은 것을 막대기처럼 크게 부풀려 말하다. 침소봉대하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겠습니다. 1번은 각주구검. 융통성이 없고 어떤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바보죠. 권토중래. 흙먼지를 날리면서 거듭 쳐들어오다. 실패했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금 또 싸움에 나간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다음 와신상담이라 했습니다. 섬나무에 누워서 무엇을 쓸개즙을 맛본다. 쓸개를 맛본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는 상황을 가리켜서 와신상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6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자성어라든가 한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아예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이런 것들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사설시였죠. 어이 못 오던가라는 제목의 사설시인데요. 어이 못 오던가, 무산밀로,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싸고, 성 안에 담 싸고, 담 안에는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걸쇠에 용거북 자물쇠로 쑥이쑥이 잠갔더냐? 내 어이 그리 아니오던가. 한 달이 30날이여니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 라고 표현해서 왜 오지 않느냐? 너는 왜 오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무엇을 사용하면서 점층법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성안이 있고 그 성 안에 담이 있고 집이 있고 집 안에 뒤주가 있고 뒤주 안에 궤가 있고 그 안에 결박해 있느냐라고 하는 점층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어떻게 해서 외우지 않는지 그를 묻고 있잖아요. 자,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의 반복이 나타났어요. 어이 못 오던가, 못 오던가, 아니 오던가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싸고 놓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반복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날짜 수를 대조하여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자,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으면 틀린 거죠.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게 연쇄적인 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감정의 기복을 표현하고 있다. 잘못됐고요.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여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는 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기에 라고 말한 것이니까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맥 보면은 답이 바로 보이는 문제입니다. 앞에 부분 보시면은요. 우리가 모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모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선택지에서 무엇입니까? 1번이죠.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앞에 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음성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영유아기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모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할 때는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왜? 이미 한국어로, 모어로 사용하는 것들이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선택지에서 1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그 다음 나 부분에서는요. 이게 약간 헷갈리게끔 되어 있어요. 자,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올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의식적이라 쓰는 행위는 의식적이다.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올리는 데에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건 약간 빈칸 추론의 문제인데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 기억 리을 중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거 늘 봐왔죠.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지라 쓰냐 치라고 쓰느냐 건대 쓰냐 컨대 쓰냐 지금 나와 있는 경우에서는 다 쓰냐 타 쓰냐 건대 쓰냐 컨대 쓰냐 도록 쓰냐 토록 쓰냐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사소리 형태의 어미를 취하느냐 거센소리 형태의 어미를 취하느냐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다. 간편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죠? 하다가 붙을 수 있고 울림소리여야 되죠. 모음으로 끝나 있든지 니은 리을 미음 미음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 줄 때 간편치, 간편컨대, 간편타, 간편토록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조건, 울림소리라고 하는 조건, 모음이나 마누라야, 니은, 리을, 미음, 미음 받침으로 나와 있는 기본 조건, 그 다음에 하다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만 거센 소리를 취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예사소리, 지, 건대, 다, 도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무정은 어느 지점에 들어갈까요? 밑에 쪽에 들어가죠. 그렇죠? 무정. 뭐로 끝났어요? 이응으로 끝났죠? 이응으로 끝났고 하다 붙죠? 그래서 무정타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9번에 1번, 2번이 기억이 맞다고 했으니까 1, 2번 중에 답이 나올 텐데요. 그 다음 섭섭은 어때요? 하다로 쓸 수 있습니다만은
뭐가 아니에요. 울림소리가 아니죠. 비읍이잖아요. 그래서 섭섭 G라고 썼어야 되겠죠. 섭섭 G. 그래서 니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4번은 2번이겠네요. 선발.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선발하다. 선발토록. 이을 그리고 하다가 붙을 수 있고요. 생각은 이 자리겠죠. 생각, 건대. 이렇게 취해야 되겠습니다. 울림소리가 아니니까 볼 것도 없어요. 안 울림소리가 나오면요. 모음으로 끝나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볼 것도 없이 예사소리 형태가 어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어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난도 중이라고 했어요. 자주 보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암기를 하지 않으면 걸려들 수 있는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자주 나왔으니까요. 이런 스타일은. 10번. 기억 리을의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는데 대단히 쉬웠어요. 기출 한자들 몇 가지 좀 공부해 두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도착. 자, 이를 또. 그 다음에 붙을 착자죠. 도착하다. 그 다음에 불상. 부처의 어떤 상이죠. 불상. 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불상이라 할 때. 그 다음 경지, 신비로운 경지, 지경경자, 땅지자 써서 경지. 자, 4번은 추억이 아니라 뭐라고 쓰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쓰는 거예요. 억자는 맞는데요. 추억이라고 할 때는 쫓을 추자 써야죠. 쫓을 추자 써서 추억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쫓을 추자가 아니라 기록할 기자에 기억을 써놨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 이거는 난도 중이라고 썼어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친구라면, 그래도 어려워요, 솔직히. 어떤 친구들한테는. 공부 안 한 친구들은요. 했어도 좀, 신중을 기하려다 보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죠. 발음이, 뭐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발음 문제잖아요, 결국에는요. 몸기자 나와 있잖아요. 몸기자. 몸기자 나왔으니까 이건 추억일 수 없군. 이렇게 파악하면 금방 보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11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문제.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한마디로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늘 어떤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란 얘기죠. 프레임을 벗어난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미 모든 인간들은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뒷부분 더 봤어야 되네요.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이다 했으니까 진실을 통해서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프레임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벗어난다는 얘기니까요. 잘못된 얘기죠. 그 안에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또 만들면 모를까. 극복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말이니까요. 극복이란 말은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고 보면 이게 추론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대로 표현된 게 아니니까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2호 문제, 난도 중의 문제인데요. 자, 보잉, 에어버스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잉하고 에어버스를 얘기하면서
보잉의 경우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관으로 직접 통제한다. 자, 조종사가 직접 통제를 하는 것이 보잉입니다.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조종관 대신에 사이드 스틱을 설치하여 컴퓨터가 조종사 행동을 제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잉에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지만 에어버스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한다. 그래서 그 평가를 뒷부분에 하고 있죠. 그래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이. 자,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의 철학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전권을 누구한테? 비행사한테 준다는 거죠. 조종사한테 준다는 것이고요. 에어버스는 반대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버스를 설계함으로써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은 1번이죠.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추론의 문제입니다. 자, 공포하고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공포와 불안감에 대한 얘기죠. 공포하고 불안 상태는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구분을 해본다면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운데,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 지켜보면서 눈앞에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에서 공포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도 언젠가 그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불안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감정을 야기한 원인을 따져보면 두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서 야기된 상태를 의미하고, 실제 하고 있는 것을 직접 거기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데서 느끼는 것이 공포.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서 야기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2번이죠.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데서 느끼는 불안감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2번 진술은 합당합니다. 나머지도 약간 볼까요?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였는데요. 인식하는 거잖아. 위험한 상황이야. 내가 또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불안감이 더 크다 했는데 공포감이 더 크죠.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사건을 목격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감이라기보다는 바로 앞에서 펼쳐진 것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말해주고 있다. 뒤바꿔 써야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포감이 아니라 불안감이겠죠.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적다 했는데요. 불안감이 크죠. 불안감. 경험한 사람은 바로 눈앞에서 그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이라면 공포, 그 다음에 자기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건 불안감이니까요. 이것도 뒤집어서 표현했어야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지문 쭉 읽어보시면 2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전원은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이다 했습니다. 부합하지 않죠. 바로 여기 나오죠.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였다. 이거 아니네요. 뒷부분인가요? 요쪽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즉 주전원을 따라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누가요?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렇다는 거죠. 자, 공전이에요, 공전.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여기서 뭐라고 바꿔놨어요?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했는데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어떤 주전원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그다음 15번 표준어예요. 자, 선택지를 보시면 수염소 1번인데요. 수컷을 뜻하는 말인데 숫이라고 취하는 접두사가 나오는 것은 순양, 순염소, 숫쥐 요 세 가지죠. 이미 앞에서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1번 표준 아니고요. 2번 된소리 겉센소리 나오면은 시옷 받침 빠져야죠. 위층, 위쪽, 위치마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시옷 빠져 써야 되고 아지랭이 아니고 아지랑이죠. 의뢰 정답은 4번이죠. 의뢰. 의뢰 희라든가 의뢰 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의뢰라고만 써야 돼요. 16번. 기억례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고려했습니다. 자, 난독 어려울 난자거든요.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된다.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게 난독이에요. 읽는 거에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음, 정교한 독서. 그래서 한자로는 자, 여기 정자가 어떻게 됐죠? 쌀미자예요. 쌀알처럼 아주 작고 세밀하게. 자, 요 글자가요. 무슨 얘기예요? 쓸을정 그러거든요. 쓸을정. 이게 정성이라는 뜻이에요. 정성 들여서 읽는 거예요. 우리 정성이랄 때 이거예요. 정교하게, 꼼꼼하게 뜻입니다. 그래서 정독은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정독, 바를 정자의 바른 독서의 정독과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동의하다는 얘기죠. 이건 맞죠? 그런데 기억에서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다로 수정한다. 이게 잘못했죠. 1번은 굳이 고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놓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독의 결과로 꼼꼼하게 읽기의 결과로 어문 실력이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 속도가 빨라져 빨리 읽기인 속독이 가능해진다. 자, 니은 지점은 바를 정자의 정도로 수정된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네요. 1, 2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뭐예요? 빨리 읽으려면요. 평상시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꼼꼼하게 읽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속독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자, 요 정자를 썼어야겠죠. 속독 맞습니다. 자, 정속독 잘 고쳐놨네요. 그렇게 수정한다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이 자연스레 집중하고 어떤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음으로 시간이 여유롭다. 정독이 빠진 속독은 곧 빼먹고 읽는 습관, 즉 난독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꼼꼼하게 읽기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 계속 하고 있으면 속독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건너뛰고 대충 읽겠다 이렇게 버리면 난독이 돼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독과 속독은 이 정자가 요 정자 써야죠. 속독에 빠진 정독으로 뒤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죠. 정답은 맞는 것이니까요.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은 현대시 문제를 냈습니다. 17번 박제삼의 매미 오름 끝에라고 하는 작품이죠.
자, 이 문제가 난도 상해 문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뭐의 문제였을까요? 반어입니다. 반어법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죠. 반어가 아니라 역설이었어요. 반어는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거고, 역설은 거스를 역자 쓰죠. 거스를 역자 써서 역설 이렇게 쓰는데 모순된 진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모순된 진술이 나왔을까요? 앞에 부분 보시다 보면요. 막바지 떼약볕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조용한 거예요? 정적의 소리? 자, 어떻습니까? 모순효용이라고 하죠. 수식하는 말이 정적의인데요. 고유한 게 정적이잖아요. 정적의 소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정적의 소리라고 말함으로써 소리인 듯 쟁쟁쟁 했습니다. 자, 이 부분 표현이 모순된 진술이니까 역설의 표현이죠.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구나라고 했어요. 모순형의 역설법이 쓰인 표현이기 때문에 반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표현 기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제가 사랑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맞는 진술입니다.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 자연현상으로서 매미 울음소리가 막 절정에 달았다가 뚝 끊기는 상황. 그 모습은 소나기 같은 것이 막 내리다가 맑게 개는 상황. 이렇게 연결되면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한 게 맞고요.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잘 활용했고, 그다음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속성인 걸 얘기합니까? 은은한 사랑의 상징인 맑은 구름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완숙한 사랑, 은은한 사랑의 상징인 맑은 구름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음을 말해서 차분해진 마음 상태, 절정이 막 올랐다가 말하자면 열정이 너무 지나친 상황에서 이제 뚝 그것이 끊어지고 차분한 심리 상태가 되는, 사랑의 감정이 되는 그런 때를 잘 얘기를 하고 있죠. 18번. 자, 루카치의 어떤 그 소설의 이론 관련된 문제가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자, 결합 정도, 어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총체성, 토탈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는 낮아진다. 첫째 시대는 어떤 거예요? 서사시의 시대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는 단계가 첫 번째 시대. 둘째는 비극의 시대로서 소포클레스나 에오르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서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되지만, 하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로 이어져 있는 상태. 셋째 시대는 철학의 시대로서 신탁 같은 것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돼서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바뀐 시대가 바로 셋째 시대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합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 여기까지 맞거든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인데요. 비극적 세계를 표현한다 했는데, 이 비극적 세계는 둘째 시대죠. 앞에서 나와 있는 둘째 시대. 비극의 시대는 둘째 시대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셋째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번.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비극적 세계를 표현한다 했는데요. 문제가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이거 당연히 안 맞고요. 그다음 1번은 계몽 사상이란 말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1번도 잘못됐고요. 3번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죠.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지고 말했어요. 정답은 4번이죠. 에오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했습니다. 오디세이아 나오는 게 뭡니까? 일리아드하고 같이 해서 둘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에오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서요. 비극에 비해서 이게 첫째 시대고 이게 둘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비극에 비해서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4번이 맞는 진술로 맞는 걸 고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19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고라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했는데요. 오히려 몽유록 부분에서는 앞선 시기가 현실 세계 비판 부분이 또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자, 여기 17세기란 말이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쭉 보시다 보면 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몽유록에는 참여자형이 많다. 그 다음에 주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현실 비판 안 한대요. 17세기 이후부터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않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7세기보다 나중 시기니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바꿔놓은 거죠.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잘못됐죠. 잘못된 것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죠. 20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적절한 거 고라 했습니다. 정답은 3번.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내용 관련된 부분이 어디 있나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의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뮬레이션 나오죠?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에 이 부분이요. 포인트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3번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맞는 진술을 고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이 3번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비문학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방직에서는 역시 비문학 부분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텐데 문제 난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피셈 문제의 논리 문제가 논증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P면 Q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출제되었기 때문에 난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의식하시고 비문학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문법이라든가 어문 규정이라든가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두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직 대비해서 꼼꼼하게 열심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국가직 국어 기출문제 국어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